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구입니다. 요새 날씨가 참 덥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고 뭐 덥기도 엄청 덥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물 많이 챙겨 드십시오. 지난 영상에서 대출 규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참 뭐 공교롭게도 이번 영상도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비슷한 주제로 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자가 분당 양지마을 금호아파트를 매도했다고 알려졌죠. 음 근데 문제가 된 게 뭐죠? 등기부에 1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으면서 매도를 해서 이게 논란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친구한테 들었는데 처음 들었는데 바보가 아닌데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래 관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부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당 양지마을 금호아파트는 29억에 거래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채무자 성명이 있고 근저당권자로 이재명 부부가 잡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이걸 한 번에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소유권 먼저 받고 그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뭐 이 매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아직 매도를 완료하지 못해서 그때까지만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거든요.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게 실제 빌려준 돈이랑 같지는 않은데 보통 120% 정도로 설정이 되거든요. 이게 경매를 넘어가거나 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보장된 채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부만 보고 정확한 이 미지급 금액하고 뭐 이자율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거래를 하게 됐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빠르게 거래를 마쳤을까?' 7월 14일 날 계약, 7월 16 일에 등기. 엄청 빠르거든요. 해당 단지는 7월 30 일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 고시를 앞두고 있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 줘야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현금 청산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서둘러서 매도했다고 보면 말이 되는 건 있어. 이거는 말이 돼. 그럼 이게 매도자가 매수인한테 이렇게 거액의 잔금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 이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이런 식의 거래가 기존에 없었냐? 아니 원래 있던 일이에요. 이게 투자자들은 뭐 심심찮게 옛날에 하던 방식이고 불법도 아니지. 서로 그냥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일 뿐인데. 근데 이거는 과거에 대출 규제가 없을 때 같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어때? 현재 상황에서는 뭐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함부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일반 국민들이? 매수자나 매도자 전부 다 이거 세무조사 맞고 뭐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거 맞을까 봐 무서워서 뭐 이런 공격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못 한다니까? 요새 살벌하다니까? 아니 집 한 채 사면 세무조사 받을까 봐 엄청 다들 바짝 쫄아 있는 거 그런 소리 들어봤죠? 여기서 나는 이런 형태의 계약, 지금 유예를 해 주는 이런 계약, 매도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이 계약을 진행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게 가능할까? 매도자가 이걸 해 줄까?'라는 생각을 해 봤다고. 그래서 그 결론이 이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있으면 꼭 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저도 알고 싶으니까. 진짜로. 아무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한테 팔고 싶다.'는 거지. 두 번째는 '이 금액에 빠르게 팔고 싶다.' 이거 두 개 말고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일단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에서 이런 경우는 뭐 매수자가 좀 귀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 뭐 특정 인기 없는 빌라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 물건을 한 2년 3년 이렇게 내 놨는데 매수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가 어쩌다 한번 나타났어. 너무 팔고 싶을 거 아니야. 그니까 이분이 뭐 "잔금이 좀 부족하대." "아 그러면 나중에 근저당 설정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소유권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걸 빠르게 팔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뭐 종부세 같은 세금을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상속세를 피하려고, 장기부유 특별공제 이런 거를 좀 받으려고, 뭐 다양한 복잡하지. 이런 거는 개인 사정에 의한 거니까. 뭐 급매, 급급매 이런 걸로 던지는 용도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 단 이거는 이제 매수인의 신분이 확실하다라고 매도인이 판단한 상황에서만 가능했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볼수록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거에서 첫 번째, 이게 이 아파트는 일단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절대 아니에요. 분당에서 재건축하는 대형 평수에다가 심지어 이게 대통령을 배출한 집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팔 수 있는 엄청 좋은 집인데, 이거 내놓으면 사실 사 간다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뭐 내가 팔아 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엄청 많았을걸요?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쪼끔만 싸게 내놓으면 이거 사겠다는 사람 한둘이었을까? 절대 아닐걸? 두 번째는 이게 역풍을 맞을 게 뻔했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근저당 잡아서 계약을 하는 게, 지금처럼 대출 규제를 해 놓고 정부가 집 못 사게 하겠다 이렇게 수요 억제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면 역풍을 맞는 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이재명이 지금 돈 30억 이게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진짜로? 난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라고. 이거 그럴 리가 없잖아. 반면에 이게 오히려 엄청 좋은 기회라니까? 아니 나였으면 이거 좀 간을 봐 가지고 뭐 30억 억이 시세다 치면 한 25억 억, 26억 이렇게 내 놨으면 매수자 엄청 몰리겠지. 100 명도 오겠다 진짜. 오면 이제 매수자를 딱 고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 그러면은 골라. 기가 막힌 사람으로 한 40 대, 50대 이런 가장, 애들은 한 4 명, 뭐 노모도 홀어머니 모시고 있대. 가족이 한 7명 돼. 여기 대형 평수잖아요. 딱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딱 만나 가지고 사인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내가 뭐 "애들 한 명당 한 1 억씩 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 한번 쳐 주고, 너무 좋은 소스잖아. 이거 안 통할 것 같나? 지지율 한 10%는 진짜 먹을 것 같은데 좀 과장 보태면? 근데 이렇게 나처럼 새파랗고 사실 멍청한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여기 청와대, 정부, 뭐 보좌관 뭐 이런 분들이 옆에 붙어서 그 그림을 못 그려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더 큰 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그 정도로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다만 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동기까지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거래에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우리를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일단 대통령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거래는 합법적이고 자유시장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합리적인 계약이고 아름다운 계약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아니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서로의 사정을 놓고 협상을 했고 각자 리스크 테이킹을 했고 합의점도 찾았고 계약이 체결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자도 기분이 좋고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도 기분이 좋고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대신 매도자는 잔금을 못 받을 리스크를 테이킹했지.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겠지. 매수자도 잔금을 지급을 못하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경매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리스크 테이킹이 되고 그 아래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면 문제가 아예 없잖아. 시장은 원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서로의 조건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마음에 들어. 근데 뭔가 논란이 터졌었지.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저도 있었어요. 진짜 많았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했거든. 첫 번째,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 모두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양도이득을 엄청나게 봤다라고 할 수 있죠. 숫자로만 보면 한 3억 6천 정도에서 98 년도 매수를 했었고 29억 원에 이번에 매도를 한 게 되니까 25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난 거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이니까 이거 다 환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동안 물가가 엄청 올랐다느니 뭐 내가 위험을 감수한 투자 소득이니 내 거라느니 뭐 이런 식의 차가운 시장 경제 이야기를 하면 안 맞겠지. 아니 당장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어제 그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불로소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넘어가자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집중했던 부분은 여기거든. 이게 합법적 거래였다는 거지. 이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거래였다는 건데 이게 일반 국민들 누구한테나 허락된 옵션은 아닐 거라는 거지. 아니 대통령 거래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조건을 형성을 하고 위험 부담도 하고 잔금 지급도 필요에 따라서 미룰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은행하고 개인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지금 다른 논리가 작동해야 되냐는 거지. 그걸 규제하고 있잖아. 아니 평범한 사람들은 잔금이 좀 부족해지면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잖아. 이걸 지금 유예해 주지 않는다고. 못 해 준다고. 원래는 이런 상황이 터지면 사고가 되고 그러면 막 계약금도 날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원래 그 사람이 능력이 돼. 담보도 충분히 가져갔어. 그러면 은행이 판단을 해서 대출을 더 해 주든가 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그 룸을 지금 다 삭제를 시켰잖아, 정부 마음대로. 가계대출 늘면 안 돼. 자기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모든 룸을 다 삭제시켰단 말이지. 지금 25억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지금 2억 밖에 안 돼. 근데 이번 거래에서 금융권이 아니라 매도인인 대통령이 잔금 얼마를 지금 대출해 준 셈이 된 거지. 사실상 유추하기 나름이지만 15억 이상 자체적으로 대출해 주면서 거래를 성사시킨 거잖아. 이거는 법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이런 거래를 할 수는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 10억 원이 넘는 15억 원이 넘는 이런 잔금을 기다려 줄 매도자를 만날 수가 없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신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 그리고 세무조사 같은 이런 리스크도 걱정을 해야 되네. 아니 원래는 개인 능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담보를 보고 원래 더 대출을 해 주든지 할 건데 그거를 아예 막아 놨으니까 잠시 자금이 꼬이면 이 경우도 그렇잖아. 매수자가 자금이 잠시 꼬여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대통령 매도인이 메꿔 준 형태잖아. 근데 일반 국민들은 원래 은행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막아 놨으니까 계약금 날릴 수도 있는 거지.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누가 책임을 지냐고. 그게 내가 분노하는 부분인 거야. 사람들의 대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대출은 다 걸어 잠궈 놓고 본인은 일종의 사금융을 한 거지. 그걸 통해서 거래를 이렇게 끝냈다는 거. 그게 가장 좀 분노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정부가 지금 은행 대출을 막으니까 정부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본인 거래에서 사실상 자기가 은행이 되면서 엄청난 거액의 뭐 매수 자금을 조달을 해 줬잖아. 근데
자산과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매도인 금융, 일종의 매도인 금융이니까 가족 간 대여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한 평범한 이런 무주택자들은 금융권 대출이 이렇게 막혀 버리면, 갑자기 막힌다고 치면 그냥 거래 자체가 날아가는 거야. 끝나 버린다니까. 그러면 계약금 날아가고 이 사람들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나? 막 5천만 원, 막 8천만 원 이렇게 날리고 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나? 규제가 누구한테는 단순히 그냥 쪼끔 불편한 거 요게에서 끝나는데, 누구한테는 그냥 인생을 다 뒤집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나는 이재명이 이번에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 계약은 엄청 합법적이었고 자유시장에 걸맞는 합리적인 계약, 아름다운 계약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계약에는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매수자의 필요, 매도자의 필요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한 거야. 각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했고 합의점을 찾았고 계약이 성사된 거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 거래 자체를 전혀 비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렇게 칼같이 이재명의 거래를 벤치마킹한 이런 집주인 대출 매물들이 약간 뭐 조롱하듯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나는 느끼는데, 이런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픈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이 뭔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를 주재를 하게 되더라고. 23일 오늘인데, 정부는 아마도 여기서도 집값 안정, 뭐 가계부채 관리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할 게 뻔해 보인다고. 그러면 저는 뭐 세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아. 첫 번째, 작년 6 월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 실제로 무엇을 해결했는지, 지금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 투기 수요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게 진짜로 가능한지, 지금 이거에 따라서 전세, 월세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사실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이 규제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다. 정작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 간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개진, 사정을 봐주면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성사가 됐다. 근데 이게 평범한 국민들도 똑같이 협상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를 완전히 해치고 있는 이 대출 규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거지. 아니,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거래가 불법이나 꼼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정상적인 자유시장의 거래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융 규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우리 계약자 간 사정에 맞춰서 진행한 계약이니까 문제가 없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사정 없는 사람 없거든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돈이 잠시 빈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술비를 내서 잔금이 잠시 빈다거나 뭐 이사가 잠시 꼬여서 입주가 좀 꼬인다거나, 진짜 너무 다양한 사정들이 있는데, 아니 당신께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으면 일반 국민들도 다 하나하나 사연이 있다고요. 그걸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집행하고 있는 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마저도 본인의 거래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설정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신께서 투기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의 논리에 입각하면은 이 규제가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거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합리적인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현행 대출 규제의 적나라한 모순만 드러낸 그런 기괴한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atching a breeze, love moving through me like